2018년 4월 파티게임즈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직후 구본현 씨는 파티게임즈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한 겁니다.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검찰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 박수종 변호사는 원래 금융범죄 담당 검사였는데 검찰에서 나온 뒤 그 노하우를 이용해 각종 주가 조작 등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구본현 씨는 해외 도피 직전 대책회의에서 박수종 변호사에 대한 격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럼 다시 거꾸로 이제 딜이 안 되면 박변하고 또 합의를 또 봐야죠. 너도 못 갖게 하고 다 같이 죽자라고 갈 수밖에 없죠, 저는. 박 변호사가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자폭하겠다고 언성을 높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검찰에 자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저는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이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나 속여서 회사 뺏어갔다. 그리고 고의사표 시켰다. 일단 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피곤하거든. 이 위기만 넘기면 박수종은 큰 돈을 벌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박수종이나 박수종은 잘하면 이걸로 떼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티만 살아나면 저만 떼돈 벌어요. 그렇습니까? 그 모다도 살아나면 얘는 모다 싼 가격에 엄청 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박 난 거예요. 박수종 변호사는 실제로 파티게임즈가 상장 폐지되면서 파티게임즈의 실질적 지배자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파티게임즈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본현 씨는 거래 정지 직후 정체가 밝혀지자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상당수가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버티자고 말합니다. 경매 끝날 쯤 되면 일단 전화 수가 줄어들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만 저희는 이제 케어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이 있고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넷이서 의논을 해야 되죠. 개미 투자자들이 문제 삼고 사태가 커지면 자기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왜 이제 사람들이 떠드는 이유는 피해자가 많아서 일단 사건화가 되면 배정되고 하면 일단은 우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또 구속되면 중형을 받을 거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 전엔 다 정리하고 가야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최소한 5년, 7년을 생각해야 되고 잘못하면 두 자릿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 씨는 이 대책회의 직후인 2018년 10월 10일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도피 직전까지도 모든 게 해결될 거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18년 10월 10일 날 도피를 했는데 밤 11시까지도 저랑 만나고 통화도 하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푹 쉬시고 그 찰떡 같은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 정지로 사건이 불거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구본현 씨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출국 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질문했지만 아무것도 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구 씨가 도피하고 한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구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가 현재 네덜란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개미 투자자들은 일단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구본현 씨도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해외로 도피를 했고 저 파티게임즈라는 회사, 이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한테 넘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 씨의 원래 목표물이었죠. B&M 홀딩스라는 알짜 회사는 파티게임즈를 인수한 박수종 변호사 손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박수종 변호사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종 변호사가요, 자본시장에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난주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꾼들이 큰돈 놓고 판을 벌리는 와중에 개미 투자자들이 당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메리츠도 그렇고요. 증권사들이 이런 꾼들의 작전을 사실상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는요, 이런 꾼들의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증권사들은 버젓이 주가를 띄우는 그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썼다는 리포트가 왜 문제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파티게임즈 주식에 3억 원을 투자한 40대 직장인 이모 씨. 절반은 빌린 돈이었습니다. 직접 기업 설명회까지 참석하고 나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한 투자였습니다. 아직도 안 좋아요. 상태가 당시에는 뭐 거의 죽을 정도까지 갔었고 그렇게 죽는구나 싶기도 했고 한순간에 딱 되니까 뭐 일단 잠을 못 자죠. 약 먹지 않으면 일단. 결국 집까지 팔았지만 가족에게는 아직 말도 못했습니다. 와이프는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둘러댔죠.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고. 급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처리하고 옆에 조그만 전세를 얻어가는 여기 대출 왕창 끼고 들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주식 투자에 경험이 많았던 50대 이모 씨도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토하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고 사흘 만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 1억여 원 투자를 했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상장 폐지 3일 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3, 4일 만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많은 공시들이 누락이 됐고 공시들을 허위로 올렸고. 당시 파티게임즈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IR, 즉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파티게임즈가 유망하다며 적극적으로 추천 리포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2016년 12월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지만 800억 규모 유상증자로 변수가 생겼다고 적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2017년 10월에만 2번 리포트를 냈습니다. 게임 아이템 플랫폼 업체로 변신. 회사의 변신은 무죄. 플랫폼 사업을 품다. 장밋빛 제목을 달았습니다. 토러스 증권. 2017년 10월 괄목 상대. 11월부터 대폭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며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심지어 목표 주가를 16,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주가보다 60% 뛸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모든 투자의 척도는 투자 리포트거든요. 많은 기관들, 개인들이 다 그걸 보고 사죠. 그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 투자 리포트가 나온 지 5달 뒤 파티게임즈 주식은 거래 정지됐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런 리포트들을 쓴 걸까? 네, 뭐 사실은 좀 뭐 저희가 죄송하긴 하나 뭐 이게 정상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뭐 쉽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지배구조 이슈, 주주들의 행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저희가 어쩔 도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저희 또 리포트 보고 요 주식을 사셨다면은 투자를 하셨다면은 저희가 죄송하긴 한데 사실은 뭐 달리 뭐 보상드리고 뭐 이럴. 회사가 얘기해 주는 것만 듣고 썼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부 사정까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그냥 그 회사가 얘기해주는 그 IR만 듣고 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뭐 내부 직원은 아니어서 그런 점은 몰라요, 저도. 네네.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을 믿고 개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2017년 하반기. 실제로 회사는 어떤 상태였을까?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해 파티게임즈의 주가를 띄우고 있었지만 사실 구본현 씨의 마음은
딴 데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 씨가 이미 주식을 팔아 지분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회장 이거 끌어갈 수 있어. 안 하는 거에 좋겠다. 놓자. 그래서 매각을 시작을 한 거예요. 2017년 17년 그게 9월이에요. 회사를 인수하느라 여기저기서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구본현 씨는 기업 설명회를 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장밋빛 전망을 내놓던 그 시기 개미 투자자들은 몰려들고 있는데 정작 구본현 씨는 주가를 띄워 빨리 팔고 나갈 생각이었던 겁니다. 가끔 사무실 나오면은 계속 핸드폰 보고 있어요. 6,000원이네, 6,500원이네, 뭐 7,000원이네. 주가 부양을 좀 할 수 있는 주가 그런 기사를 한번 써보라고 막. 그래서 그런 홍보 대행사 이런 것도 막 자기가 막 따로 아는 사람들 막 구해오고 그랬어요. 저렇게 대주주란 사람은 주식 비쌀 때 팔고 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미 투자자들은 계속 주식을 사들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 씨만의 수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는 이런 꾼들이 수두룩하다는 건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언제 어떻게 작전에 휘말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작전을 벌이는 꾼들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 이들은 수백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벌다 보니까 몇 년 감옥에 갔다 와도 또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본현 씨도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3년의 실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돈맛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꾼들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식시장에? 안 그래도 최근에 대형 사건들이 뻥뻥 터지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른바 M&A 바닥의 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본현 씨는 이미 업계에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대부가 나는 꾼이지 꾼이 사실은 길을 안 해요. 그래도 깔끔하게 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스마트하게 뭘 좀 알고 했던 애들. 인터뷰에 응해준 꾼은 자기가 이 바닥의 1.5세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거래업체나 죽거나 말거나 나 그냥 한 4, 50억 뭐 돈 빼면 그만이다라는 하는 애들도 너무 많아요. 무식하다는 거죠. 한탕을 노리는 주식시장의 기업 사냥꾼들. 한 번에 수백억 원은 우습게 벌다 보니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한 번 발을 담그면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꼴랑고 일점을 한 40m 갖고 있던 사람이 한 6개월 만에 공수된 지분만 한 850, 800억? 되니까 공시 안 된 차명 지분까지 하면 거의 1조 가까이 제가 대상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 기업 사냥꾼들의 목표는 건실한 기업 경영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주가를 띄워 고점에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불법적인 작전이 동원됩니다. 상장사라는 건 결국에는 매일매일 변하는 주가라는 게 있고 그 주가에 따라 정해지는 시총이라는 게 있고 언제든 현금할 수 있는 시장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거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공시만 봐서는 회사를 인수한 자본이 작정꾼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면 개미 투자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미들이 볼 때는 공시도 좋은데 나갔고 주가가 막 올라가요. 거래량도 막 터지고 이 주식 가라보다 하고 막 달라들죠. 달라들 때 거기다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수자금의 일부를 일단 해결을 합니다. 안 그래도 어지럽던 자본시장은 최근 들어 더 혼탁해졌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자본시장의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 각종 파생 상품과 사모펀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3,000개 이상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전체 투자 금액도 2015년 250조 원에서
2019년 460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늘어나니 금융당국의 감독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상품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상품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감독 당국이 신이 아니거든요. 파생 상품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파생 상품을 일일이 까 뒤집어 봐야 돼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7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인 자산운용 사태,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 사태, 그리고 최근 대규모 환매 중지를 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 모두 자기 돈 한 푼 없는 기업 사냥꾼들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무자본 M&A로 회사를 인수했던 곳들입니다. 지난 3년 사이 코스닥에서만 6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기업 사냥꾼들의 먹잇감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전 감독은 물론 사후 처벌도 허술합니다. 감옥을 가더라도 수십억 원씩 남길 수 있으니 꾼들은 또 작전에 뛰어듭니다. 재벌 3세 구본현 씨도 똑같았습니다. 주가 조작으로 3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왔지만 또 작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주가 조작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년 징역 살아야 되는 거고, 예전에 엔론 지금 한 15년 전에 있었었죠. 그걸 주도했던 CEO가 징역이 15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배임 횡령했다는 소식 들으면은 일반 국민들은 기업주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경제 범죄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 인구는 550만 명, 전체 인구의 1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꾼들은 지금도 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가입은 확대시켜 놓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규제 부분들은 전혀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결국은 남의 돈을 가지고서 이런 작전을 통해서 지금 금융사고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규제 완화 정책이 빚어낸 그런 참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는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 아닙니까? 이른바 꾼들이 수백억을 손쉽게 벌어가는 반면 작전에 걸린 개미들은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법과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정부와 정치권이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